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33일 남았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32일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2번이나 퇴임 후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는데 마음 편히 보내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어제는 또 불교 유물에 앉았다는 비난까지. 이런 논란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달쯤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에 청와대 대변인, 이제 마지막에는 국민소통수석, 처음과 끝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된 분으로서 더욱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해에 국민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때의 설레임, 또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만큼 성과를 내고 저희가 물러가야 되는지 당연히 뒤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다음 정부로 또 이어질 과제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또 잘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주 그 모범적인 인수인계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국민께서 저희에게 주신 부여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시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텐데 가장 보람 있었던 점, 가장 아쉬웠던 점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할 테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장 인상에 남는 게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정으로 꼽습니다. 네. 한 4, 50년간 저희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던 금기의 영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3-4번의 그 전화통화, 회담을 통해서 그 수십 년 동안 건들지 못했던 500kg에 제한돼 있던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해제하는 그것도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500kg에서 1000kg으로, 1000에서 2000으로, 2000에서 4000으로, 4000에서 무제한이니까 이 3번 회담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은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탄두 중량이 커지게 되면 이 사거리를 길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량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주 7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도전해야 될 분야이고 이 부분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안보와 그런 측면에서 꼽고요. 좀 아쉬운 측면이 하나 있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만이 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맞물려서 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동일시돼 가지고 마치 실패한 것, 부작용이 큰 것 이렇게 되는데 지금 5년 동안의 성과를 각종 그 소득주도 성장에 포함된 지표들을 보면 확실하게 많은 개선 효과들을 내고 있고 그래서 양극화, 그다음에 계층 이동의 단절 이런 것들이 해소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그 OECD 포용성장 보고서에도 한국이 가장 도전적인 그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세계와 함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 이렇게 낙인 찍지 마시고 정말 함께 지속 가능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계실 때 또 뵐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것 물어봅니다. 요즘에 뭐 자가진단 키트도 많이 있는데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본다고 한다면 참으로서 문재인 정부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스스로 성과도 성과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그 새로운 여러 분야의 어떤 분야에서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성과는 나중에 길게 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그리고 어떤 그 대기업 수출 주도의 경제에서 정말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경제로 그렇게 만든 그런 노력들을 생각하면 저는 80점 정도는 주고 80점. 싶습니다. 예. 네, 스스로 매긴 점수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저 시청자분들 계실 때나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들이 듣고 그래서요. 또 판단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
퇴임 후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들을 때마다 좀 짠해요.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를 마치시는 분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참모 회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5월 9일 날 뭐 자정에 청와대를 떠나느냐, 예. 10일 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장으로 바로 가시느냐 이런 문제들을 그것도 가지고 궁금해요. 뭐 있었는데 예. 그때 대통령은 정말 하루를 더 여기서 있고 싶은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전력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온 임기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좀 나가서 그런 좀 스스로의 삶을 좀 살고 싶은 뭐 그러한 욕심은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대통령직이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뵐 때 좀 많이 느낍니다. 예. 대통령 몸무게는 국가 기밀입니까? 혹시 취임하실 때에 비해서 좀 빠지셨나요? 그런데 취임하실 때보다 국민들이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얼굴이 많이 좀 피곤해 예, 보이시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대통령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언젠가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강박증이 있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뭐 근면 성실 또 될 수 있으면 완벽 뭐 이런 것을 늘 해오시는 그런 성격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아마 본인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본인이 자꾸 다그치신 이런 삶이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5년 전과 지금은 얼굴에서 느끼는 그 세월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고 아마 그만큼 무거웠던 시간이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모시려면 힘들죠? 그러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본인께서 가지신 품성이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뛰면 되지, 내가 조금 덜 자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셔서요. 뭐 참모들과 또 참모들은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양보하시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만큼 따라서 해야 되니까 또 같이 힘든 건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좀 퇴임 후에 잊혀진 삶을 살겠다, 마무리가 좀 조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처럼 들렸는데 요즘 보면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만두질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공개하면 안 됩니까? 예,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소위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쓰고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되는 뭐 마음대로 주머니 돈 쓰듯이 이 특수활동비 반드시 제도 개선해야지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최초로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받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5년 동안 내내 결산 검사를 받았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처음에 들어보니까 215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7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첫 해부터 125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70%인 88억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그러나 저희가 야당 할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솔선수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는 평균 96.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저치입니다. 그 최저로 편성을 했고 또 저희가 실사용도 굉장히 아껴 사용해서 평균 저희가 연 84억 원만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건 제도 개선이고요.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그 특수활동비를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쓴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가 밝혔습니다. 예. 옷값은 사비로 썼다. 예. 절대 특수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로 썼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막 썼던 언론에서는 아 그래 그러냐라고 인정을 하던가 아니면 사과를 하던가 할 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는 그럼 사비를 얼만큼 썼냐 그 규모와 내역을 밝혀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대통령과 영부인 국민의 알 권리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사비를 썼는데 그걸 밝히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사비로 썼는데 그걸
현금으로 냈냐 카드로 냈냐를 가지고 또 막 그 시비를 거는 거지요. 예, 국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 충분하게 청와대가 설명을 드렸으면 이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밝힐 방법이 있으면 밝혀내서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꾸짖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 5년 동안을 잘했든 잘못했든 그렇게 헌신하고 퇴임을 앞둔 대통령 부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질문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좀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참모로서 솔직하게 예. 그런 좀 야박하다,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마음이 대통령 내외의 마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종의 공격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 알 권리, 눈높이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특수활동비가로 하지 않고 전액 사비로 썼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칭찬해 주실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사비 내역 밝혀라, 현금이냐 카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 눈높이와 알 권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한 정치 공세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정치 공세다. 뭘 노리는 정치 공세일까요? 글쎄 저는 뭐 참모 입장에서 뭐 오늘 그냥 말씀을 자유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대통령 마음이나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것인데 개인 의견임을 밝혀야 예, 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역대 우리 대통령 임기 말에 정말 30%를 넘는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최초로 좀 그래도 한 40%를 넘어서 50%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그렇게 퇴임하는 대통령을 좀 역대 한번 처음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로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어떤 대통령은 80%를 지지율을 가지고 퇴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독일의 메르켈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할 때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그래서 소위 메르켈 현상, 오바마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생길 정도 아닙니까? 참으로 부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정도 점수를 맞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국민이 평가해 주시는 한 40% 중후반대의 이 지지율을 가지고 좀 명예롭게 퇴임하는 첫 번째 대통령을 저는 국민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인 것을 가지고 혼을 내시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혼이 나겠습니다만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대로 자꾸 사실이라고 의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지만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시고 질문하시면 끝까지 성실하게는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높은 지지율에 불만이 있는 그런 세력의 공격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역대 좀 최고의 지지율로 퇴임하시는 성공에 가까운 대통령을 보고 싶은 그런 국민의 마음을 좀 존중해 주시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얘기하시니까 이거 한 가지만 네. 그러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인데 지난번에 그 샤넬 한글 디자인 자켓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것은 그때 입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있는 뭐 한글 박물관에 기증을 했다 그렇게 밝혔었죠. 예. 그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옷이 아니고 네. 다른 옷이더라 이런 기사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정말 5년 동안 해외 공식 일정 그리고 국내 외교 일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략 400회의 공식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부인의 어떤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통령에게 단순하게 종속돼 있는 부속 일정이 아니라 별도의 대한민국의 품위와 외교를 하기 위한 그런 일정들이 많이 있는 시대거든요.
이제 그런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저 한글 문양이 새겨진 자켓. 예. 저것은 김정수 교사가 여기서 사비로 무슨 해서 입고 나가신 옷이 아니라 예. 저 행사장에서 특별하게 잠시 대여해서 입혀드리는 것입니다. 저런 종류가 있습니다. 행사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저 옷은 행사 때만 입고 그 행사 주최 측에 반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위 수거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수거, 예. 그게 김정수 교사 옷값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옷을 입은 모습을 본 그 소위 그 땡땡 그 세계 예. 아주 유명한 의류업체 수석 디자이너께서 너무 아름답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도 저 옷이 아름답다면서 막 이렇게 만지고 들쳐 그러더라고요. 그러시잖아요. 예. 그 한글이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저 옷을 이제 빌려 입고 반납한 거니까요. 특별하게 자신이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김정수 교사 개인에게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회사 측에서 어제 공식으로 다시 확인해 줬어요. 예. 자기들이 제안한 게 맞다. 그런데 우리는 저것을 개인이 기증을 받으면 얼마나 큰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지만 못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선물을.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그러나 기증하겠다는 그 뜻이 너무 소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에게 기증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기증을 해주시면 예. 그 뜻을 오래 기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의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났지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유명 의류업체의 그 유명한 디자이너께서 결과적으로는 그 옷을 디자인해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수 교사가 그 당시에 잠깐 빌려 입었던 옷은 대여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나라에 그걸 여러 사람이 빌려 입는 것을 기증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처음에 이제 그 입었던 옷, 그 마크롱 부인이 이렇게 만졌던 그 옷을 입었고 그것은 이제 반납을 했고 반납했죠. 예.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다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온 것이 걸려 있으니 다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당연한 다른 거다.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김정숙 여사 옷장에 샤넬 자켓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사 때 빌려 입었던 옷은 샤넬 본사에 있다고 확인이 됐고 예. 새로 기증받은 것은 소중한 뜻과 함께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이 된 것이고요. 김정수 교사의 소장과 옷값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마치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옷값은 그렇고 어제 북악산 개방 예. 한데 같이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개방이 된 겁니까? 북악산은 북측 면과 남측 측면이 있는데요. 2020년 11월 달에 북쪽 측면이 이미 개방이 됐고요. 그때부터 1년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청와대 뒤에 최소한의 경호 구역만 남기고 광화문에서 보이는 청와대 뒤편 남쪽 측면까지 다 개방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그걸 놓고도 이제 곧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뭐 또 미리 뭐 이렇게 개방하고 그러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던데 언제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미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인왕산과 북악산을 시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공약 사항이고 2018년에 인왕산은 다 돌려드렸고 2017년 6월에 그 야간에 통행 금지가 됐던 청와대 앞길 24시간 시민께 돌려드렸고 또 거제도에 있는 저도 대통령 별장 국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비록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그 약속은 못 지켰지만 그래도 대신에 국민께서 청와대로 좀 더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약속을 다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공개를 나머지 하시겠다는 부분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이 문제는 약속하셨고 1년 6개월 공사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셔서 이것을 다 국민에게 돌려주신다고 할 줄 알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계획한 것대로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 이후에 들려드릴 건 돌려드리는 대로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어제 거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앉았던 그 자리를 놓고 지금 말이 많은데 불교가 거기가 원래 법흥사 터라면서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초석에 이렇게 앉았지요.
이제 이런 오해가 있으십니다. 예. 아마 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의 불교 유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래 있었던 그 초석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1960년대쯤으로 저희가 추정합니다만 누군가가 그 통일신라 시대 저 법봉사를 한번 복원해 보려고 지금 보시면 예. 나옵니다. 그 초석이 그때 이제 깎아서 공사를 하다가 68년에 김신조 사건이 나면서 폐쇄가 되니까 그냥 다 여기저기 버려져 있던 소위 그냥 그런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예. 그나마 저거 한 자리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이제 언론과 불교계에서는 그 오래된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그런 원초석을 위에 앉으신 것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뭐 설사 뭐 최근에 했던 그런 어떤 복원을 위한 뭐 그런 버려진 그런 돌이라 하더라도 예. 물론 저기에 이제 연화문과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뭐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청장에게 그런 감수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혹시 앉아도 되냐라고 확인을 하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서 또 올라가시면 저 불상 부처님이 한 분이 청와대 관저 뒤에 계신데 저 끝에 가셔서 제 페이스북에 사진도 공개했습니다만 그 부처님께 아주 두 분 내외께서 청와대 산모들과 함께 정말 정중하게 예를 갖추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대통령이 부처님을 대하는 그런 공경이나 불교를 대하는 존중의 마음이 뭐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다.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 문제에는 사리 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실도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물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요. 그래도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같이 갔으니까 신경 쓰. 문화재청장은 정치인이 아니죠? 문화재청장도 아마 저게 최근에 이렇게 깎아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그런 유적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은 안 하시고 뭐 본인도 오늘 말씀하셨어요. 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 말씀하셨으니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일개 장관이라는 말을 검사장이라면 상당히 고위 간부인데요.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해당 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의 신분, 또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신뢰, 임의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진상을 좀 밝히는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이 고발장에 따른 고발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혜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 2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처음에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사 쭉 지켜봐왔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심정일지 궁금한데 먼저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뭐 냉정한 현실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그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좀 뭔가 박범계 장관은 미심쩍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박범계 장관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본인의 자유지만 어쨌든 수사라는 게 객관적인 증거 갖고 혐의를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 그 사무연수원 부원장의 경우에는 공모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요. 진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1심에서 이미 작년 7월경에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범이 무죄를 받았는데 공범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조금 2년간의 수사의 목적이 과연 뭐였는지에 대한 다소 오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그 가장 이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못 열었다는 것.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보내면 뭐 풀 수도 있었다고 하던데 만약에 그걸 이스라엘로 보내서 풀었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근데 저는 좀 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 당시 어떤 그 의혹들이 있었냐면 이것은 윤석열 현 당선인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캐내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과 그 이동재 기자 간에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자를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재 휴대폰만 보더라도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없다면 그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에 어떤 걸 발했는지 이 사건과 관련된 문자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어떤 증거를 찾기 이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증거를 원했던 것인지 그런 저 의혹이 있어요. 민주당은 여전히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좀 찜찜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원, 그래도 아직은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민주당 정부하에 검찰이 저렇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바뀐 모양이죠?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아도 이 기능적 행위 지배자가 아니다. 그게 이제 명분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이동재 기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포렌식 비밀번호를 못 풀었다는 건데 사실 두 번째가 오히려 더 석연찮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서로 간에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법리는 법리고 그 결과적인 법의 결정이 무혐의이고 무혐의가 여러 차례 보고된 것이 지체되어 왔다면 이제는 민주당도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필요는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좀 공교롭게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오늘 공판이 있었는데요.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이 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반응을 한번 들어볼까요? 무혐의 처분 내리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뉴스를 안 봐서 몰랐네요. 혹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죠. 예.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계시는 게 그건 이제 전 피고인은 또 법정에서 얘기하죠. 예.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입장문 내고 허위사실 유포자들한테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예. 김종욱 교수, 유시민 이사장도 지금 뭐 뉴스를 안 봤다고 그러는데 설마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뭔가 좀 마음이 지금 편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인 발언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뭐 나온 거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에서 구형을 내린 예. 거기 때문에 과정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좌 추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소위 특정한 한 검사장이 했다라고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한 검사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근데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 맨 처음에는 저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언한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그 사실이 아닌 걸 안 다음에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전 그랬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과 다르게 법원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추정해서 소위 누군가를 비난한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하 대변인. 네. 유시민 이사장한테 징역 1년 구형 일단 검찰은 처벌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실형 1년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원이 이거를 단순히 실수였느냐 아니면 의도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듯 싶어요. 그래서 1년에 대한 검찰 구형이 실형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집행유예 형식으로 나오느냐 이걸 대목을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당일날 보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갖고 있는 소위 스피커로서의 역할이나 무게감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 개인적인 SNS를 통해서 했던 게 아니라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또 몇 번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법정에서 얘기한 뭐 그 엄한 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그리고 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 있었던 고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한동훈 검사장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관련자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걸까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한동훈 검사장 이딴 검찰 수사 재판 좌천 상당히 좀 고난의 역정을 걸어왔지요. 이제 2년 만에 무혐의로 그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일단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 피의사실 공표했던 책임자들 단단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한동훈 검사장이 했던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이냐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그 무혐의 처분 나온 다음에 특정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무원으로서의 태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핸드폰을 본인이 열어서 보여줘야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계속 하지 않습니까? 뭐 책임져야 된다라든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검찰 요직에 앉으면 이제 검찰권을 혹시나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최경철 의원, 한동훈 검사장 지난 1월 발언 들어보면 검사 발언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뭐 지난 2년 동안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아주 분노가 굉장히 치밀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검찰 수뇌부에 자신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것을 사실상 부정한 행위로 봐서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상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검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게 뭐 이 사안이 뭐 저희 기자들 사회에서는 기자상도 받은 사안이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오랫동안 이루어진 사안이어서 아주 관심이 컸던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너무
공권력을 좀 남용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에 이동재 기자가 그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 이후로만 정말 그 수사를 제대로 돌아봐서 그쯤에서 종결을 지었으면 검찰의 공권력 실추에 대한 비난이 좀 덜했을 텐데 그로부터도 지금 한 반년 이상을 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참 검찰이 이번엔만큼은 큰 실수를 했다. 이게 쉽게 이 강요 미수 사건이 정말 제대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2년여 동안이나 끌었다는 것은 공권력이 조금 너무 과잉해서 조금 취급되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검찰 수뇌부가 조금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고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검찰은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조금 중립적이고 조금 면밀한 좀 그 생각이 그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관련자들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앞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검사장 매우 능력 있는 검사라고 평가하면서 독립운동 이런 말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중앙지검장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밝힌 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요직을 맡게 될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중앙지검장 맡게 될까요? 글쎄 뭐 어쨌든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중앙지검장과 관련돼서 실력대로였으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막은 이유가 중앙지검장과의 이해관계를 쌓아놔서 중앙지검장으로 못 오게끔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꼭 찍어서 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 또 검찰 인사 시스템과 순서에 따라서 만약에 중앙지검장이 되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마치 또 어떤 특정 정치보복 이런 차원에서 저것을 또 바라보는 시각도 그것은 또 자인하는 게 아닌가 본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관심 갖는 것 자체가 검찰권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능력이 있으면 뭐 보낼 수 있고 또 당선자께서도 그런 의지도 일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왔을 때 상당히 예민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어떤 그 검찰의 수사가 한편 보복 수사로 이해된다든지 정치적 쟁점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능력 있고 올만한 뭐 어떤 인물이라 그러면 보내는데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을 오히려 해서 가급적이면 바로 이렇게 당선자가 권한을 갖자마자 최측근을 바로 중앙에 앉히는 것이 전체 말하자면 정권을 운영해 가는데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박범계 장관도 오늘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검사장 요직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처분이라 좀 아쉽다라고 밝혔는데 들어보실까요? 입장문을 내놨던데 봤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거는 알겠는데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박정하 대변인, 한동훈 검사장 어떤 자리를 가면 좀 묘수가 될까요? 글쎄요. 뭐 결국에는 안에서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뭐 중앙지검장이냐 아니면 수원지검장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저는 그냥 시스템대로 간다면 그게 굉장히 무난한 수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엔 국민들이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자리를 가든 그게 정치적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평가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수사를 했을 때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단하기 이전에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인사였는지 아닌지 제대로 된
수사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테니까 그 국민들의 무서운 판단을 저는 지금 현재 통일당 당선인 측도 이해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박범계 장관이나 아니면 민주당 인사 측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동훈 검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예단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인사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외에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후보 이런 이름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지요. 경선해야 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에 의해서 김은혜 의원이 이제 또 가세하면서 여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입당이 불허가 됐지요.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 이후에 대장동을 방문했는데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재명 전 지사와 싸우는 그런 프레임으로 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읽혀집니다. 한번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저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처벌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사와 부당 이득 환수를 약속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본 상식입니다. 공직자가 범죄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그 기본적인 상식을 말합니다. 최경철 의원, 어제도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뭐 그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선거 방향을 저쪽으로 잡고 아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상임고문의 위치가 워낙 뭐 출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자신의 그 후보적 위치를 굉장히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했거든요. 사실 자신은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서 이번에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도 후보 중에 지금 사실 뭐 이재명 상임고문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지금 민주당을 충분히 이길 만한 지명도를 가진 사람이 지금 별로 없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여러 사람의 뜻이어서 사실 뭐 끌려서 나왔거든요. 자신이 나가고 싶은 의지는 별로 없었는데 그렇다면 김은혜 의원이 이번에 좀 그 경선에 나가서 같이 후보로 뛴다는 것은 조금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힘 빠진 행동 아닌가. 저는 민주당이 워낙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달 동안 원팀으로 정말 힘을 합쳐도 유승민 의원이 이길까 말까 한데 저는 김은혜 의원이 윤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이런 또 말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온 것은 조금 교통정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좀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는 좀 김은혜 의원이 자신이 인수위 대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좀 더 당이나 그리고 여러 지지자들에게는 맞지 않아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조금 출마 선언을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출마 선언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예, 그런데 김종욱 교수 지금 자꾸 김은혜 의원이 이재명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선 패자인데 그 얘기를 자꾸 꺼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김은혜 의원이 지금까지 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는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지역구에 있기도 합니다만 경기도와 관련해서 본인이 적어도 차기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앞길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히 했다고 말씀하시면 경기도민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출마의 명분이 어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그다음 윤석열 두 분이 후보일 때 이미 특검 다 하자고 수용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제도적 방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민생 살피지 않고 저걸 하시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 당선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민생하고 안보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력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당선인의 입으로 계시던 분이 나오자마자 첫 일성이 대장동 문제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씀하시면 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윤심이야? 아니면 윤핵 관심이야?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측면에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미래를, 경기도의 도민의 삶을 위해서 나오셔야죠. 그 말씀 하셔야죠. 다른 건 몰라도요. 저 선거 전략 윤기찬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름 일리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대장동 사건이라고 대장동을 특정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김은혜 의원이 해당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예. 분당에 따라서 가장 경기도를 많이 안다라고요.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약간 견제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것이 이재명 지사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상당히 포장되어 있다는 주장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민생을 위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시정, 도정 이것을 바꿔서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숨어 있는 거라서 저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저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경쟁력을 밝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네거티브만 없다 그러면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그래서 흥행몰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김은혜 의원이 뛰어들므로써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더 뜨거워지게 됐는데 이제 유승민 예비 후보 그리고 또 김은혜 의원 간의 신경전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겠죠. 두 사람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도지사를 하겠다면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소한의 고민이 그동안 있었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은혜에게는 경기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유승민 대표님이 정계의 은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가 저는 이번 경선과 나아가 본선에서도 상당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정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까지 제일 많이 해온 말이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심은 저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에 후보를 뽑는 이 경선 과정에 당선인께서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을 거다. 예. 박재가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저 두 후보가 제일 유력한 후보가 돼서 경쟁하겠죠? 일단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하고 함진규 전 의원님이 하고 계시는데 주목도는 지금 유승민 전 대표하고 김은혜 의원한테 가 있습니다. 앞서 쭉 말씀 주셨지만 저희 당 인정 광역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4월 한 23일 정도 경선이 끝날 텐데요.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저는 김은혜 의원도 충분히 당의 이 경선 흥행을 위해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뺏겨 있었던 경기도를 찾아오는데 어떤 분이 더 효과적이고 적임자인지 아마 당원들하고 경기도민들한테 그 사이에 경선 과정에 많은 어필들이 있을 거고 그 판단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흥행 카드가 한 명이 더 있을 뻔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출마 선언했고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당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안 돼 하고 잘랐습니다. 결국은 이제 복당이 안 되게 됐는데 이준석 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되었습니다. 입당 승인안이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인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가진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왜 토론을 안 했을까요?
이제 토론에 누가 어떤 방향으로 또 몰아가든지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의혹을 피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저분은 제명당하신 분이거든요. 탈당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 저희 당원 단계에 보면 제명당한 사람은 5년간 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어. 1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용석 변호사의 말은 아니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탈당의 경우에는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둬서 허가를 받아서 입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명이 더 중요한 건데 탈당한 경우에도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데 이건 왜 5년만 얻게 돼 있냐. 그래서 이거는 전체 다 통할해서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가 법률가다 보니까 그 점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의견이 났으니까 저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저것은 확정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강용석 변호사 반응이 궁금하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게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아, 네네. 저는 분명히 이제 입당을 하는 건데, 네. 이걸 복당으로 몰고 가가지고, 제가 출당됐던 당은 한나라당인데, 네. 네, 그 12년 전이고, 그때는 당 색깔도 파란색이었어요. 네, 저는 빨간 잠바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공당의 사당화를 하는 건데, 네. 아. 네, 공당이라는 게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개인 개모임처럼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상함 때문에 지금 선거하고 무관하게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당대표의 범죄 행위를 지적한 거라서 집권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그 성상남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아직, 네네. 네,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또 증거인멸 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김영주 의원, 공당의 사당화 이런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가 이번에 복당이 안 된 게 이준석 대표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공당의 사당화 이것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다양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영업행위라고 좀 보여지고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이게 되든 안 되든 한번 부딪혀 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익혀지고 상당히 계산된 전략.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됐다면 끝까지 투쟁하면서 들어눕고 그럴 텐데 아주 쉽게 발을 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박정하 대변인 궁금한 게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강용석 전 의원이 그전에 마포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엔 한 5.6% 정도 득표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거대 양당의 대결이 굉장히 심화될 텐데 그 안에서 굉장히 작은 득표를 할 경우 본인이 했던 얘기가 유권자들은 전혀 먹히지 않은 나는 오히려 증거물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좀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의 행위의 최종적인 목표나 충분한 이 본인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리한 일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경철 의원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그동안 유튜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된 게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좀 당 내에서 분란에 휩싸였을 때 무슨 상납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번 더 그런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강용석 의원이 소속된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있다는 식으로 방송도 했지만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성추문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그게 무혐의로 나오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 저분이 사실 우리 당에 다시 노크를 할 만큼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많이 했다는 그러한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부결된 거지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 저 사람 싫어서 절대 안 돼. 이렇게 돼서 부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갖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용석 의원이 이제 들어와도 된다. 그렇게 동의할 수준이 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하는 수준 그리고 품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에서 사실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방송이라든가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을 좀 되돌아본다면 다음 복당 기회가 새로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강용석 변호사 복당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앞부분에서 김은혜 의원 자꾸 이재명 고문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재명 후보, 전 후보 2차전, 연장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또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김은혜 의원이 만약 될 경우에는 분당에 지금 갑의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출마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건 뭐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상 사고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순회동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분당 지역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럼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원희룡 투수 아닌가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는 일타 강사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도 이 패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 재보궐선거에 나온다 이야기가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환영할 일일 것 같습니다.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성과로 또 치적이라고 포장됐던 것들 그 실체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해서 반갑게 환영합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고문이 분당에 출마할 것 같다. 그래서 맞설 투수 한 명이 대기 중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상대방 그 장소에 대해서 뭐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맡고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차기를 준비하는 이 모델을 염두에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그까지 염려를 해주고. 제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넘겨짚는 건가요? 네, 플랜을 짜주는 건가요? 김정욱 교수, 본인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와라, 나오면 땡큐 이러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남들이 보면 이재명 전 후보가 국민의힘 사람인 줄 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가는 발언인 거죠.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한 논의부터 먼저 하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윤 당선인 당선인 시절에 국정 지지율 따지고 보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 사정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남의 당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겠죠.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6월 1일 날 선거기 때문에 저희 집권당이 좀 프리미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재명 전 후보를 호명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선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부의 논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측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미리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 방송에 있어서 김은혜 예를 들면 의원에 대해서 어쩌지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김은혜 의원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상식에 맞게 선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뭔가 저렇게 얘기를 할 때는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윤기찬 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미리 던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궐선거에 그러니까 분당, 성남에 있는 보궐선거에 이재명 지사가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면 벅차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오지 못하도록 카드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준석 대표의 경계성 발언에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안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보궐 나간다면 인천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성남에서 나가게 되면 지난번에 대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가 또다시 제기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체 지방선거판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남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이재명 상임고문께서 그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은 아니래도 지방선거에서 활약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원내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출마를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 플랜을 보면 어쨌든 당에 들어가서 당권을 획득한 이후에 또 차기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목소리가 많아서 그런 목소리가 많아서 예. 저는 그것은 정해진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고문의 역할을 두고 이런저런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좀 활약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밝혔고 조홍천 의원은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볼까요? 이재명 고문님 역할도 저희가 의논을 해서 역할을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에서도 뭐 이 전면에 나서시느냐 아니면 좀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을 하시느냐 뭐 이런저런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나갈 수도 있겠네요. 지원 유세는 뭐 당연히 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의 주거지가 분당 을일 겁니다. 뭐 그래서 그쪽이 비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냐, 주거지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고문은 조금 쉬고 싶겠죠. 그리고 지금 바로 당선자하고 또 대결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건 본인한테 좀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굳이 뭐 옛날처럼 외국을 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윤기찬 대변인 말씀처럼 보궐선거에서 그 국회에 진입하는 것, 그리고 생각 안 했다가 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하, 예. 처음부터 나는 이번에 국회에 진입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 아닌데, 그런데 꼭 분당이어야 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고 너무 벅차지 않냐? 또 자기 지역에서 부분. 그런데 실제로 잘 알아야 될 것은 경기도민이나 분당에 있는 성남 시민들이 사실은 대장동을 보는 시각은 국민의힘의 저런 비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고문이 만약 김종욱 교수한테 자문을 구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쉬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구를 지키실 것 같아요. 경선 이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선 이기셔야 자리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이 호명하는 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고 자인하는 것이고요. 인재가 없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선거를 대하는 자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5년이잖아요. 아시겠습니다만 5년이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총선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2번이 있어요. 근데 이 3번의 선거 동안 이재명 후보가 내리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어가시고 민주당이 어떤 수준인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좀 확인하셔라.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현재 정부 조직에 따라서 조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장관도 그 조직에 맞춰서 이렇게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가부 장관 후보도 이번에 발표를 한다는 거죠. 여가부를 없앤다고 했는데 여가부 장관 후보를 발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오늘 발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당선인 공약이었는데 그럼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하시고 조직도 그대로 일단은 유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최경철 의원, 일단 모양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 조직법 개편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죠? 뭐 집무실 이전하는 것 가지고 지금 피를 좀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에너지를 보충해서 가야지 지금 또 정부 조직법 개편한다고 민주당과 칼을 들고 정면으로 겨누다가는 정말 피를 더 많이 흘려서 조금 쓰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겠다고 아마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이 보고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당선인도 거기에 대해서 좀 뜻을 굽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판단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게 사람이 의지만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능력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항상 점검하면서 의지를 다잡아야지. 이번 판단 좀 합리적이어서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좀 환영을 할 것 같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번에는 좀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결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속도 조절용이다. 네. 그런데 박정하 대변인 사실 이제 당선 이후에 참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몰래 만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기사 중에 야당이 될 민주당 사람들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다 그런 소식은 별로 안 들려요. 아직 없죠. 예. 아직 없고 그런 걸로 보여요.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식사 정치 시작하면서 한동안은 언론계 인사들을 많이 만났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만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 타임이 지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 민주당 의원분들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저는 가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막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이런 수순들을 놔두고 이제 최대한 취임 이전까지 이 갈등의 소지는 없애고자 하는 의도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이거 일종의 화해 모드로 가는 그런 순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에 대한 그동안에 공약해왔던 것을 정리하고 물론 민주당이 그색에 반발하고 마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조직 개편 저는 오히려 더 이번 대선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안을 안 낸 것이 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런 안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 개편 안을 내놓고 민주당이 못 받아들였을 때 실제로 그 다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 기능을 예를 들면 청소년 기능을 어떻게 하고 가족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제안들을 하는 것이 예의지 경제가 어렵다고 인수위에서 조직 기반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